안녕하세요. 어린이가 시작하는 미디어 세상 열기 발표를 맡은 세종시청자 미디어센터 양어진 김미라입니다. 예, 강사가 예, 강사가 두 명이 나와서 좀 당황스러우셨죠? 네, 오늘 진짜 좋은 정보와 많은 지식들을 얻게 돼서 선생님들이 좀 힘드시지 않을까, 우리는 좀 즐겁게 쉽게 좀 듣게 이렇게 진행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같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육 모토가 바로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특별히 이제 두 명이 함께 발표를 해보기로 했는데, 어린이가 시작하는 미디어 세상 열기, 여기에서 어린이는 몇 살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 저희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이제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미디어 교육이 대부분 이제 유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예, 왜 그럴까? 저희 교육은 사실 그 고민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예, PPT가 안 넘어가고 있는데요. 네, 열심히 넘기고 있는데 사인이 안 된대요. 예. 네, 저희 이제 보면은 초등학교 그 저학년을 특별히 하게 된 이유가 있죠. 예, 실제로 초등학교 저학년과 아이들과 이제 수업을 해보면요, 고학년에 비해서 아이들 간의 편차가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아이는 뭐 글자를 못 읽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유아를 대상으로 한 미디어 교육은 유아들의 그 특성, 개인적인 편차가 그렇게 크진 않고, 이제 화면에 보이다시피 아이들이 어느 정도 다 비슷한 수준이어서 맞춰서 할 수가 있는데, 저희 PPT가 지금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선생님.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뒤쪽으로 넘길까요? 네. 네, 유아동이나 청소년 고학년 같은 경우는 학생들 간의 편차가 그렇게 많이 크진 않았는데, 우리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읽기 수준이라든지 이해력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글을 쓴다든지 하는 데서 좀 개별적인 차이들이 좀 많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사실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그렇지만 미디어 교육은요, 굉장히 또 다른 연령대보다 중요한 거고 꼭 필요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주목했던 사실이 유아동까지는 부모님의 전적인 케어와 지시가 다 잘 그 아이들에게 적용이 되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은 학교를 처음 들어가는 시기이고 능동적, 자기 주도적으로 미디어를 사용하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예. 또 다른 시기와는 달리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서는 또래 관계 안에서 뭔가 좀 자기 주도적으로 미디어를 사용해서 친구들과 관계를 맺기도 하는데요. 특히 미디어, 이제, 예. 네, 말씀하시죠. 네. 네, 미디어가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시대 이후로는 거의 생활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업도 미디어로 하고 친구를 만나거나 놀이를 하거나 하는데도 이제 미디어가 그 수단이 되어 이용되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 이후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은 또 몇 년 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미디어 관련 가치관이나 윤리관, 도덕관들을 형성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때 잘 배우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예, 전문 용어로 말하면 이걸 뇌의 가소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평생 미디어 사용과 관련된 뇌의 길을 만들어 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치관이나 도덕관, 윤리관 등은 처음에 잘 세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때 한번 생긴 길은 어른이 되어서도 잘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막 미디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미디어에 대해 올바른 인식과 건강하고 적극적인 활용에 대한 교육을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네, 맞습니다. 아이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상대의 표정을 읽어내고 이제 말을 배워가면서 그 안에 다양한 의미에 대해 익혀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오늘날 아이들에게 미디어는요, 어떤 이런 말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디어라는 언어에 대한 교육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미디어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기 이전에 아이들이 미디어는 메시지라는 점, 그리고 다양한 형태와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은 세상과 본격적인 소통을 시작해 나가는 초등학교 저학년이 미디어에 대해서 올바른 개념을 바탕으로 미디어를 이해하고 소통하며 건강한 미디어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자, 그런 목표를 또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교육 내용에는 당연히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교육과 기술적 측면을 다루는 교육도 포함이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은요, 다음과 같은 6가지 특징을 가지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인지 발달 특성을 반영한 교육이라는 점입니다.
네,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이제 학생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되게 중요하죠.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은 보통 8세에서 10세,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을 말하는데요. 다른 그 연령과 다른 인지적, 발달적 특징이 있었죠. 예, 맞습니다. 이때 취학 연령대 아이들은 이제 발달적으로 보면 관계 조망 사고, 즉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고가 가능해지는 시기입니다. 영유아 시기에는 세상의 중심이 나이기 때문에 나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모든 현상에 대해서 구구절절 뭐 설명을 하기보다는 안 되는 것과 되는 것을 좀 명확하게 알려주고요. 그런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제 전두엽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하는 8세부터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관계 안에서 자신의 행동을 조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8살, 그러니까 8세에 집단 생활인 그 학교 입학하는 게 다 이런 걸 근거로 또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기의 큰 발달 과업 중 하나가 바로 또래 관계에서 수용이나 지지입니다. 말하자면 쟤가 날 어떻게 생각하지? 날 어떻게 바라보지? 이런 생각들이 내가 하고 싶어라는 동기와 더불어 큰 부분을 차지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교육에서 이 부분을 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사가 나가서서 뭐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그 교육 집단의 시선 자체를 교사가 지향하는 방향과 일치하도록 유도하고 또래 안에서 그런 스스로 어떤 미디어 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우리 교육에서 이런 발달적인 특징을 또 많이 반영을 했죠. 네, 어떻게 녹아 들어갔죠? 예, 저희는 소그룹 토론식 프로젝트식 수업을 주로 진행했고요. 교사가 이제 조력자의 역할로서 모든 것을 담당하는 것을 통해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인지적 특징은요, 정서 중심의 해석을 한다는 건데요. 영유아 때와는 달리 외부의 것을 어떤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뭔가 인지적인 이유를 찾고자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8세 이후에는 이해가 가지 않으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굉장히 이 부분에서 미숙하기 때문에 자신이 찾은 원인과 결과를 굉장히 미숙하게 이어붙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어떤 일에 대해서 받아들일 때 과정 중심으로 결과를 해석하기보다는 정서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결과를 해석합니다. 뭐 쉽게 말하자면 미디어에 대해 배우는 것이 꼭 필요해 이렇게 결론을 내릴 때 이게 왜 중요한지 얼마나 유용한지 뭐 인지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우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감정이 재밌어 하고 싶어 나 좀 잘하는데 뭐 이런 인정받고 있는 것 같아 내가 결정할 수 있어 이 안에서 아이들과 연결되는 것들이 있네 하는 주관적인 감정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죠. 예,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는요, 이런 정서 중심의 해석하는 이 아이들의 특성을 반영해서 수업에서 다양한 놀이를 또 활용해서 동기부여를 하고요. 또 교사의 지지를 통해서 또래 호응을 얻거나 모두가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힘을 배부하는 등의 통해 이를 담아냈습니다. 한마디로 이 수업에서 아이들은 신난다, 내가 했다. 인정받는다, 우리다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인지적 특징으로는 구체적 조작기라는 건데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예, 초등학교 9학년이 되면 추상적 조작, 즉 머릿속에서 사물을 그려내고 이를 조작해 나가면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학년 때는 아직 잘 안 되는데요. 그래서 이 시기를 구체적 조작기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사물을 직접 보거나 또 손으로 만지면서 내용을 이해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에서도 이걸 바탕으로 다양한 시각적 매체를 활용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포스트잇을 사용해서 자기가 생각한 것을 포스트잇 한 장에 표시를 하고 그걸 벽에 붙여가면서 서로 관계도를 그려보고 내가 생각한 게 이게 아니었네 싶으면 또 다른 곳에 옮겨 붙이면서 구체적으로 보면서 교육을 했었죠.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저희 수업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요, 바로 학생이 능동적 수업 주체자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수업 안에서 자기 결정권의 완전한 존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매 수업마다 저희는 미디어 어휘 퀴즈 시간을 통해서 수업 참여자 한 명이 돌아가면서 퀴즈를 내고 힌트를 줄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예, 그 시간에 교사는 완전히 참여자의 역할을 하였고요. 퀴즈를 내는 아이가 주도적으로 교사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한차시 중에 결코 이게 짧지 않은 시간을 할애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자기가 뭔가 주체자가 되는 경험을 해왔고 아이들이 눈빛과 태도가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조금 상상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아이들이 집에서 신문을 읽고 어려운 단어를 찾아와서 친구들 앞에서 내가 찾은 단어가 무엇인지 맞춰봐 이렇게 퀴즈를 내는 건데 자기가 교사 입장이 돼서 내가 너한테 이런 힌트를 줄게. 이거는 10점짜리야, 5점짜리야. 이 모든 것들을 아이들이 완전히 결정할 수 있는 그 시간이었죠. 기존의 교육 방식은 대부분 주입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저희는 그 어린이들이 스스로 주제를 의논하고 선택하는 과정,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하지만 이것을 수업에서 이제 하는 건 좀 실험적인 저희도 좀 약간 실험 정신을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때로는 이제 거부하기도 하고 좀 장난처럼 하기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저희가 계속 존중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래 그 의견도 괜찮아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질서를 잡아나가는 것을 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동기부여로 이어지고 성취 경험으로 돌아오는 선순환의 구조가 또 생겼죠. 예, 이때 교사는 아이들에게 어떤 지식을 많이 전달한다기보다 아이들과 함께 미디어를 만나고 생각해보고 함께 표현해보는 장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하였고요. 수업은 온전히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이제 아이들이 수업의 주인공이 되는 교육이 이루어지면 이를 통해 아이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춰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내가 나를 좀 객체화시켜서 바라보는 능력을 메타인지라고 하는데요. 저희 교육에서는 이러한 메타인지를 고려하여 미디어에 대한 주도적인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사진을 보시면 수업의 전 차시에서 아이들의 생각과 의견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을 하고 또래 안에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사가 미디어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는 상을 주입하기보다는 아이들이 말하다 보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말도 하고 이거 해야 되나 이런 말을 해도 일단 수용하고 이제 그게 왜 안 되는지 또래 집단과 또 같이 의논을 하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내가 조금 장난이 심했구나 요거는 조금 이렇게 바꿔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 스스로 생각을 다듬어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주제나 내용이나 전개를 결정할 때 아이들이 이렇게 각자 포스트잇 한 장에 의견을 써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제 칸에 붙였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주제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럼 바꿔서도 붙이면서 계속 구조화하는 것을 이렇게 눈에 보이게 가시화하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 특징은요. 저희 미디어를 권리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네, 어려운 단어가 나왔는데요. 권리주의적 관점이 뭐죠? 예, 미디어가 바로 내 권리다라는 뜻입니다. 미디어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건 조심해야 돼, 이건 안 돼 이렇게 아니라 우리 한번 해보자, 우리 미디어를 한번 놀아보자라는 분위기 속에서요. 아이들이 스스로 미디어를 의식화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이전에 대부분의 교육에서는 보호주의적 관점에서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돼, TV는 많이 보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저희는 조금 생각을 바꿔서 진행을 했는데 아이들이 미디어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 제대로 놀아보기 위한 과정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죠. 예, 맞습니다.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해서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고 컨텐츠를 제작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좀 구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회적 역량 강화, 즉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필요한 능력을 갖추는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들 스스로 만들어간 배움은 일회성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연습해 나갈 수 있도록 했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일상 속에서 뉴스 찾기 그리고 뉴스 읽기, 미디어 어휘 퀴즈 등의 가정 연기 학습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숙제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숙제하면 되게 싫어하고 안 할 것 같은데 되게 신기한 일이 생겼죠. 예.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요. 앞에서 이야기한 주도적 방식의 수업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앞에 예를 들었던 미디어 어휘 퀴즈 시간을 이제 예를 들어 보면요. 사실 아이들 이 시간을 가장 기다렸는데요. 어휘 퀴즈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휘 문제를 준비해 와야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해오지 않는 친구들도 많았지만 나중에는 2개씩만 해오라 그랬는데 5, 6개씩 준비하고 아쉬워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무도 여기서 왜 안 했냐, 해와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말이죠. 네, 모두들 그 퀴즈 내는 진행자 역할을 기다렸죠. 많이 오면 진행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력자라고도 불렀습니다. 네. 예, 뉴스일기 숙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아이들이 각자 원하는 기사를 찾고 자신의 방식으로 표현한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이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 스스로 뉴스 일기를 적는 소위 자기 주도식 학습을 이루어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교육의 마지막 특징은 바로 세대 간 미디어 격차를 해소하는 건데요. 초등 저학년의 경우에 능동적으로 미디어를 선택하는 시기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죠. 스마트폰 사용이나 미디어 시청 등 미디어에 대한 부모 교육과 태도에 따라서 아이들이 큰 편차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보통 이제 부모님과 자녀들이 많은 갈등을 겪곤 하죠. 예, 그래서 저희 교육에서는요, 부모와 아이 세대의 미디어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을 또 하나의 목표로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학부모 교육을 따로 만들어서 진행할까 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아이 교육과 학부모 교육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정말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이 교육이 단순히 기술 교육이 아니라 미디어에 대한 가치 교육이기 때문에 수업에 대한 그 학부모의 동의와 합의,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목적지가 그 같이 동의가 돼야지 또 이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어가지고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학부모의 동의를 얻고 커리큘럼을 공유하는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부모도 즐거운 수업, 이것이 저희가 목표한 수업의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예,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뒤에서 또 자세하게 설명이 될 텐데요. 맛보기로 잠깐 보여드리자면 왼쪽 사진을 보시면 아이가 무언가 열심히 적고 있죠. 근데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나중에는 학부모님께서 더 열심히 무언가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자, 저희 수업을 살펴보면 저희는 처음에 미디어 리터러시를 어떻게 정의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미디어로 세상을 보고 세상을 이해하고 미디어로 세상을 참여하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눴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의 이름을 안녕 미디어, 아하 미디어, 나도 미디어 이렇게 크게 세 개의 주제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한 주제마다 4차시씩 구성을 해서 총 12차시로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프로그램은 단계적으로 구성되어서 점차적으로 아이들이 좀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디어 매체가 보여주는 표면 그대로의 정보를 파악해보고 그것에 숨겨진 의미와 의도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내 언어로 표현해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안녕 미디어를 먼저 볼까요? 1차적인 읽기로 미디어가 보여주는 정보들을 파악해보는 건데요. 네, 사진 준비되어 있어요. 저희가 4주차 동안 활동한 사진을 모아봤는데요. 아이들과 그 미디어 매체 중에 아까 구체적 조작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 눈에 보이는 신문을 가지고 활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신문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뭐 날짜가 있고 광고가 있고 또 뭐가 있었죠? 그림도 있고 날씨도 있고 운세도 있었죠. 네, 그런 단순한 것부터 뭐 국제 파트, 문화 파트, 사회 파트 이렇게 여러 파트가 나눠져 있는 것도 봤었고요. 그리고 실제 저희가 신문을 제목과 기사와 사진을 다 각자 따로 오린 신문을 한 10에서 15가지 종류를 가지고 가서 아이들과 세계 짝짓기 게임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신문을 보면서 자 요약해 보자. 이게 무슨 내용인지 파악해보자 이랬으면 아이들이 이제 안 하고 싶어요 이랬을 텐데 그림 연결하기네 찾기네 뭐 이렇게 해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놀이처럼 인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사진을 보시면 신문 사진만 보여주고 제목 지어보기, 그리고 기사와 제목만 주고 사진을 대신해서 그림을 그려보기, 또 어떤 사진을 주고 이게 어떤 내용일지 사진에 있는 팩트만 가지고 기사를 써보거나 내용 추측해보기 뭐 이런 놀이도 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아하 미디어 파트에서는요, 미디어로 세상을 이해하자는 목적으로 이제 미디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이론 공부도 살짝 했지만 실제 아이들이 직접 체험해 보면서 미디어 생산자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수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저희가 세종시립도서관에서 주로 활동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익숙한 장소이기도 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시립도서관을 소개하는 기사를 쓴다면 어떤 걸 하고 싶니? 그래서 아이들이 또 주제를 정했죠. 되게 재밌는 주제가 나왔어요. 생각나세요?
저희가 대본에 없는 거라서 지금 당황하셨어요. 예, 저희 네. 화장실을 어떻게 찾을까? 막 그렇죠. 이런 그리고 세종시립도서관에는 동굴에 관련된 책이 있는가?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찾을 것인지 한번 정해보고 직접 가서 또 찾아보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저희가 이제 지역 사회 축제에도 참여를 해서 아이들이 직접 참여했던 일을 기사로 한번 써보기로 했는데요. 아이들이 일기는 많이 써봤지만 기사는 처음 써봐서 약간 일기 같은 기사를 또 쓰게 됐죠. 그거 가지고 또 일기와 기사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눠봤었고요. 생산자의 입장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신문 기사를 만들어 본 다음에 소비자 입장, 이것을 보는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해서 카드 뉴스 만들기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예, 제가 특히 이제 인상 깊었던 것은 각자 만든 기사에 이제 포스트잇으로 댓글을 달고요. 느낀 점과 이 댓글을 단 의도를 좀 나누었는데요. 아이들 스스로 이제 선플과 악플에 대한 의견을 좀 나누고 뭐 의미 없는 댓글 달지 않기, 평가하지 않기 등 우리만의 약속을 새로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이게 저희가 시킨 것이 아니라요. 아이들끼리 스스로 달아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보통 우리가 그 이론적으로 알려주는 선플과 악플, 뭐 운동에 관한 그 지식들이 거기 다 녹여져 있더라고요. 이런 건 아이들이 싫어할 것 같아요. 이런 걸 달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맡기고 믿고 맡기면서 같이 수업을 만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다. 또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준비한 그 나도 미디어. 이때는 나의 이야기를 세상에 표현해 보는 것이었는데요. 정말 아이들이 자기 이야기를 잘 펼쳐낼 수 있도록 주제 선정부터 어떻게 이걸 할 것인지, 무엇으로 촬영을 하고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지 다 이제 같이 정했었죠.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주제를 아이들이 정했지만 부모님도 여기에는 같이 의견을 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주제로 정했던 게 나에게 미디어란 이렇게 질문을 시작했죠. 마인드맵도 그리고 표도 붙여가면서 그 미디어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들을 자유롭게 표현을 했었고요. 부모님들도 같이 붙이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 엄마도 이런 생각을 하시네. 나는 이렇게 생각 안 하는데 우리 엄마는 이렇게 생각하시네. 또 부모님 입장에서도 우리 아이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구장창 게임만 하는 줄 알았더니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구나. 쉼과 휴식이라는 의미가 있었구나. 이렇게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또 그 격차를 줄여가는 또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스탑모션 제작을 하기로 했죠. 네. 이렇게 스탑모션 영상까지 제작을 마쳤는데요. 저희 총 12차 시의 수업을 지나오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수업 성과를 잠깐 말씀드리자면요.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이들이나 부모님 모두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직접 경험하면서 이해가 높아지고 자신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해졌습니다. 그전까지는 뭐 미디어 매체 그러면 텔레비전, 신문, 뭐 라디오, 스마트폰 이게 끝이었고 그걸 가지고 내가 무슨 정보를 만들어낸다 이런 거는 생각도 못 했었는데 저희랑 이제 하면서 이거는 그림으로 그려보고 싶어요. 이거는 노래로 불러보고 싶어요. 이건 영상으로 찍어보고 싶어요. 이런 생각들을 아이들이 좀 자발적으로 하게 됐죠. 두 번째는 이 미디어에 대한 인식과 태도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단순하게 이제 한두 가지 정보만 보고 뭔가 어떤 일들을 판단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좀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되었고요. 또 어떤 정보에 대해서 이제 팩트 체크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엄마가 달라졌다는 건데요. 앞에 사진에서도 보셨지만 아이들이 미디어를 대하는 방식을 부모로서 어떻게 바라보고 반응하는지가 정말 많이 달라졌죠. 네, 어떻게 달라졌죠? 네, 우리 어머니들께서요. 예전에는 핸드폰을 딱 들거나 미디어를 볼 때 저게 뭐지라는 강렬한 레이저를 쏘는 눈빛으로 바라보셨다면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뭔가 미디어를 뭔가 검색할 때 뭘 보지 하고 관심을 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가정 내에서도 그 미디어로 얻은 정보 혹은 미디어 자체에 대한 대화가 많이 늘었다는 피드백들을 주셨습니다. 네, 심지어 그 아버님께서 또 우리 아이가 그 미디어 숙제도 하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서 거기 좋은 데 갔다. 계속 열심히 배워라. 그런 또 뒷얘기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미디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나와 다른 의견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임을 좀 알게 되었고요. 다른 것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좀 편안하게 또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수업 한 번 할 때마다 열띤 토론을 하다 보니까 서로 얘기하고 싶어서 처음에는 얘기 안 하고 조용했었는데요.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시끄럽다는 컴플레인도 좀 많이 받았었어요. 우리 도서관 사서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이 자리에 빌어서 근데 절대로 인사드립니다.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네. 정말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과정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 생각에는 어떤 의견이든지 이렇게 수용되고 존중받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안정감을 느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사실 저희 프로그램을 앞으로 다른 아이들과 그 진행을 할 때 표준화할 때 고려할 점과 또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 모든 교육들이 그렇지만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드린 인지적 특성 때문에 교사, 학생, 학부모의 3박자가 잘 맞아야 최대의 학습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예, 이 중에서 이제 먼저 교사의 역할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서로 존중하고 대하는 분위기가 사실 이론적 학습에서 생긴 변화가 아니라 교사가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 마인드 그리고 교육 철학 등의 거기서 이제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른 교육보다 이제 이 프로그램은 교수자 개인의 특성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저희 프로그램을 널리 공유하기 위해서는요, 교수자 개인 특성 요인을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구성할 것인가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제안드리는 바는요, 미디어 분야에 대해서는 이미 해박한 지식들이 모두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발달 과정 중에 있는 유아 청소년들의 발달 특성과 무엇이 필요한가, 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뭐 데이터화할 수 있는 교육이 개발되면 훨씬 좋겠죠. 네. 두 번째로는 학부모 영역인데요.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집에서 과제를 봐줘야 하거나 수업의 일부분에 적극 참여하시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게 또 현실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꼭 참여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수업 신청하실 건가요? 아니요. 네. 이런 부모님들이 또 많으셔가지고 저희가 이걸 어떻게 부모님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것인가, 우리 수업에 대해서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에 합의하면서 자녀들을 또 가정에서 그걸 실현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돕게 부모님들을 도울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그 수업 전에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부모님과 좀 더 이렇게 자세히 많이 공유를 하고 부모 자녀 미디어 대화 지도서 가이드라인 개발들을 통해서 협력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네, 부모 자녀 대화 지도서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이 정리를 하면서 우리 재단에 좀 요청을 좀 드리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좀 큰 예,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떤 그 매체들을 만나더라도 아이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메시지를 찾아내고 이해하고 자기 생각을 표현할지 스스로 찾아나가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등 저학년에 맞는 다양한 교구와 교재를 좀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연구시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네. 예. 실제로 저희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사용된 뭐 미디어 기기나 뭐 조언들은 세종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앞으로 센터와 재단에서도 계속적으로 힘을 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저도 믿습니다. 이렇게 미디어 교육 사례 공모전을 마련해 주셔서 저희 수업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른 선생님들의 교육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끝낼까요? 네, 하나, 둘, 셋. 미디어는 재미있다. 감사합니다.